저는 유이와 소장을 이렇게 뵙고 있으면 정말 존경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 무대에서 이타미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하셨겠어요. 또 이 건물을 짓고 나선 또 더더욱이.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막 드러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제 나를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할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딸이 있지만 이렇게 효녀인 딸이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정말 매번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시는 것처럼 생기 있게 즐겁게 하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좀 진짜 지친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맞아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너무 지겹고 힘들고 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는 거 이제 지겹다 이런 생각 안 나세요? 오히려 30대 그랬어요. 30대 때는 좀 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인테리어 프로젝트라도 내 이름으로 발표하고 싶고 막 지금 보면 이불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퍼블리시에 너무 집착했어요, 제가. 나오는 거, 네, 릴리즈 되는 거. 제가 최근 한 6, 7년 동안 제 작품들 퍼블리시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거 이제는 뭐 다 이제 그 인터넷 앱으로 웹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잡지 때보다도 더 사라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퍼블리시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요즘 와서 난 느끼는 거고, 30대 때는 막 너무 저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 막 어딜 가든 이타미준의 딸이지 유이화가 아니니까. 그치,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럼 이타미준 딸이지 그러면 누구 딸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이 정도로 훌륭한 그 건축가의 존경하는 건축가의 딸이라면 뭐 이 정도의 무게는 제가 감당해도 되지 않을까? 언젠가부터 그게 무겁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미술관을 내가 이곳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사실 2018년이거든요. 2018년도에 재단을 만들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타미준 건축문화재단을 만들고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기념관이라는 그 용어를 썼었는데 기념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뭐 분명하고 제주도에다 만들어야 되겠는데 돈은 없잖아요. 만들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선언을 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만들 거다. 만들 거다. 맞아요. 그때도 2019년도, 2018년도에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맞아요.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타미준 기념관을 제주도에다 만들 거다. 어디에요? 이제부터 찾을 거다. 후보지가 몇 개가 있다. 그러냐. 그래서 뭐 신문에 이제 기사화를 시키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약속은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언젠가는 꼭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한테 나태해지지 말라고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너무 또 기자회견도 하고 좌담회도 했었어요. 그 지역 건축가분들하고 같이 이타미준이라는 기념관이, 건축가의 기념관이 왜 제주도에 있어야만 하며, 그리고 과연 필요한가? 왜냐면 저는 이제 딸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 분의 기념관을 만들고 싶은 입장과, 이 기념관이자 뭐 지금 이제 미술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거 소유할 수 있는 내 그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의 건물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런 미술관이라는 거는 또 그냥 열심히 해서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그 자위하듯이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좌담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을 또 얻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순간순간 열심히 내가 사는 것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돈부터 만들고 미술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가 상상해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럼 준비를 시작을 하자. 그리고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후원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했죠. 그리고 뭐 큰 재산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덕분에 물려받은 작은 사옥이 있는데 그 사옥을 다 또 그 은행과 바꿨죠.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 그 사옥을 제가 그 이자라든지 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 이 미술관과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거 아버지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굉장히 심플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미술관을 만들게 됐죠. 근데 여기가 공공의 미술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도립이나 시립 같으면 그 지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그런 부분은 또 아니고 그래서 역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 목표는 자립이었고 생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얼마를 책정해야 되느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관람객들하고 괴리감이 너무 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죠. 사실 저희가 12월 달에 이 미술관을 개관을 했을 때 제가 아까 15,000여 명이 방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5,000명이 12월 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기가 터져 나갔었거든요. 꽈리에 꽈리를 틀고 밖에까지 이렇게 그 꽈리를 틀고 그 줄을 서 계셨어요. 그때는 인원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무료 개방을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역시 여기는 좀 그 인원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때의 매출이 심지어 무료 관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매출의 3배예요. 카페의 수익과 그 아트샵의 수익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소비를 하시니까 근데 오래 못 가겠다 이렇게 가면 이 공간의 캐릭터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겠다. 제가 여기 이 미술관을 설계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 공간의 컨셉 등이 인원 제한을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시간당 30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두고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2시간 동안 여기를 이용을 하시는 건데 전시 보시고 티를 즐기시고 그리고 저희가 북 리스트를 나눠드리면 그 북 리스트 안에서 그 체크해서 주시면 컨시어 데스크에서 책을 갖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있게 여기가 지금 그 라이브러리 공간인데 여기에서 여유 있게 책도 보시고 명상도 하시고 또 여기 스케치 하실 수 있게 종이하고 연필하고 다 갖다 놨거든요. 스케치도 하시고 떠오르는 글들도 쓰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특단. 역시 미술관 홍보 플러스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엔진 다신 것처럼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젊은 분들도 와 계셔서 그래도 비교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타미 준의 선생님의 활동 내역이라든가 건축의 핵심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실 텐데 아마 젊은 분들은 이해를 조금 못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위에서 영상 보면서 너무 느끼는 바도 많았는데 그 구마갱고 뭐 시게루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타미 준 선생은 정말 특별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빛과 어둠을 깊이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항상 물질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 물질의 소리를 듣는 거에 천착했던 분이다. 그리고 가장 또 인상적이었던 게 시게루반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보통 건물에 대한 평가가 딱 완공을 했을 때 그 건물이 모습을 드러났을 때 딱 재단되듯이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그 건축물이 더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 건축물의 제대로 된 평가를 그때서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옆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와 보셨고 건축 현장에서는 야쿠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든 이 의지를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서 본 제자이자 딸이자 어떤 특급
문화생으로서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고, 이거를 키워드로 보시면 필시 맞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타미준이라는 건축가의 그 건축 철학을 사실 짧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지만, 건축가로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건축가는 이래야만 한다. 건축가는 이 대지를 캠퍼스 삼아 이 행위를 하는, 건축을 만드는 게, 건축 행위를 하는 게 건축가인데, 이것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건축물에 건축주가 있고 건축가가 있지만, 건축주라고 하더라도 잠깐 이 대지에 잠깐 빌려 들어가서 건축을 만들었다가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내 땅이라도 내 땅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 주변의 대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라며 이제 그 건축가로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건축이라는 것은 그 땅에,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로서의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그 지역성이라는 단어를 쓰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그 건축이 속한 그 지역의 문맥에서부터, 그게 뭐 전통일 수도 있고 환경, 문화 등등에서부터 그 에센스를 추출해서 재료.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에센스를 건축에 집어 넣어서 그 색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는 건축이어야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현재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이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의 예를 들어서 포도호텔을 보시면, 포도호텔이 벌써 오픈한 지 2001년도거든요. 지금도 현재도 젊은 분들, 20, 30대, 이타미준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포도호텔을 너무 사랑해요. 그거를 보러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것들인 거죠. 보통 20, 30년 지난 건축물들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많이 받는 건축물이 한국에 과연 몇 개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얘기하던 게 이거였구나.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건축이어야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현재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날서고 천재적인 감각이 타임리스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타임리스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전시에 오셨을 때, 아까도 우리 정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포도호텔 얘기 잠시 드렸는데, 포도호텔과 더불어서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자 한다면, 홋카이도의 북해도, 일본 북해도에 세워진 석채의 교회를 보시면, 그 비교를 해보시면서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신다면 훨씬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포도호텔 따로, 석채의 교회 따로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왜지? 라고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타미준의 그 건축 철학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구나. 어디까지나 환경과 같이 순응하면서 조응하면서 존재하는 건축물이 정말 훌륭한 건축물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축이라는 거는 유기적인 생명체로 보셨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 환경과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여기를 방문하는, 이 건축을 방문하는 인간과 이 환경, 자연과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타미준의 건축들을 보면 자연을 새롭게 보는, 그게 프레임이 됐던 아니면 현상이 됐던, 건축 안에서 자연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